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주는 화요일의 더 라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날씨가 추워졌는데 두 분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자, 내일 이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습니다. 계엄, 그 탄핵, 조기 대선, 3대 특검 등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1년간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에서 놀라운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그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를 해라 하길래 제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부분 국회로 이제 월담하는 내용 의원들이 많다는 걸 아셨는지 월담하고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로 조 청장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제가 워딩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예, 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 정확히 또 진술을 하고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월담은 쇼라고 이제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경찰청장에게는 넘는 사람들 의원들 다 잡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에 대한 위치 추정 요청을 받았지만 이 위치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령 지시한다 해도 지시받은 간부들이 얼마나 나를 한심하게 보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조 대표님. 어제 이 증언은 윤석열 관련 재판, 내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언인데요.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지시할 때 국회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니까 다 잡아라 이랬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헌법을 제대로 공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예.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불법이잖아요. 계엄령 포고령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예. 국회에 병력을 보내면 안 되고 국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제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조지호 청장은 이 명령 자체가 불법이니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게 놀라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불법이다 해가지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예. 그걸 씹었다 그랬어요. 막 그건 말도 안 되가지고 아주 무시했다는 식으로.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냐. 요새 아이들 표현대로라면 씹어버렸습니다라고 했고, 그 뒤에 그 여인영 사령관의 위치 추정 문제에 대해서도 그건 법에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군경 수뇌부를 너무 실제 이상으로 좀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뭉뚱거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번 내란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옥석을 가려야 돼요. 그래서 잘한 사람 잘했다고 하고 해야지 같이 다 내란 뭐 이런 걸로 막 묶어서 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결정적이고 용감하고 법에 따른 아주 감동적 장면이었어요. 사실 국회의원 다 잡아라 체포하라 지시가 지금까지 핵심은 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1차장이었는데 그렇죠. 예,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입에서 다 잡아라 탁 체포해라, 그리고 또 월담하는 사람들 다 잡아라 체포해라, 이것도 새로운 내용이어서.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계엄 전인 11시부터 계엄이 진행되는 그 12시까지 이 조지호 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6번을 통화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국회 출입이 봉쇄가 되고 이제 의원들이 당을 넘는다 만다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황상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일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은 사실 국헌문란 목적의 봉쇄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월담은 쇼다라는 말부터 해가지고 지난 4월 14일 날 내란 재판 첫 공판에서도 아니 국회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넌센스다. 다 들어가는 거였는데 뭐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담 넘어가는 걸 뭐 쇼로 생중계하더라 뭐 이렇게까지 진술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완전히 지금 배치되는 주장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좀 강화하는 전 진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판에서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 지금까지 내란 재판 관련 저희가 이제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다뤄왔습니다만, 그럼 왜 무엇 때문에 계엄을 했을까? 우리 조 대표님이 항상 저희 방송하시면서 계엄을 왜 했는지 그 이유는 알고 좀 당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반국가 세력 척결 그리고 부정선거 발분 세권인데 이게 아니라는 것은 증명이 됐고 가장 중요한 명단에 오른 첫 번째 명단에 오른 사람 중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예. 이 자체로서 이제 친위 쿠데타인데 그 성격이 그리고 한동훈을 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왜 이렇게 미워했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김건희 씨의 안전과 관련된 남편의 애틋한 어떤 생각이 거기 있었던 것 아니냐 예. 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충 추론할 수 있었는데 요사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의 생각은 또 달라졌어요. 그런가요? 또 조금 진전됐다고 그럴까요? 그렇더라도 이런 식의 계엄령 선포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더구나 계엄령 이야기, 비상대권 이야기가 상당히 앞에부터 나왔거든요. 예. 2022년부터 나왔던 것 아닙니까? 음. 그때는 김건희 씨 문제가 별로 거론되기 전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다른 것이 주 원인일 것이다 하는 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특한 성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깔, 성격.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막 화를 내고 경로. 근데 화를 낸 다음에 하는 행동이 그냥 지리멸렬이에요. 논리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다음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무슨 신경질이 나고 화풀이 하고 특히 한동훈을 정말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그런 마음까지 난 것까지는 좋은데 예. 그걸 그냥 반영해가지고 계엄 계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면은 적어도 3, 4개 사단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껏해가지고 1,500명 정도 뭐 국회에 배치하고 하는 요 정도 수준으로 간 것부터가 이것은 계엄 성공을 위한 계엄이 아니고 자기 화풀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도의 병력 동원만 하고 그 뒤에 밀어붙이는데 또 보면은 도대체 지휘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계엄령 펴놓고 계엄사령관도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경찰청장한테 전화하고 하는 게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성격도 파탄이 되고 능력도 그냥 백일하에 드러나고 해가지고 지리멸렬해가지고 병정놀이로 끝난 거죠. 병정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는 코미디인데 결과는 비극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코미디예요. 그 결과는 완전히 지옥문을 열어젖혀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그 후유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그렇죠. 앞으로 또 겪어야 될 것도 많이 어떤 남아 일을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또 민주당 정권이 저질릴지 모르잖아요. 지옥문을 열었는데 닫히지를 않아요. 닫히지가 않아요. 지금 1년 지나도. 저도 다양한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추측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봤었던 참모들도 특히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었던 김봉식 청장도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을 선포한 그 배경에 가정사가 있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다라고 예. 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처했었던 정치적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이제 12월 10날 아마 김건희 특검법이 먼저 부결되고 재표결을 아마 앞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는 소신껏 투표하겠다. 김건희 특검법에 사실 그 통과를 예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그 김건희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도 주요하게 계엄으로서 좀 해결하겠다라는 아주 우매한 어떤 선택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일보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참모들에게 듣는 계엄 뒷이야기, 요 이제 기사를 보면 핵심 참모 B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김 여사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믿지도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 줄탄핵 그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당시 권력 내부 상황, 전국을 아는 사람들은 다 김 여사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 대표님 생각도 많이 일치하는 측면도 뭐 있고. 거기까지는 예. 갔어요. 그러나 예.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 게 이 예, 사람의 성격이라는 거죠. 성격이다. 성격이 운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운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운명이다. 딱 들어맞는 아하. 이런 성격에다가 이런 지능 좀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요새 저 하는 발언 등을 보면은 논리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술 버릇
음, 폭언, 음,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특수부 검사로서의 오만함 이런 게 다 합쳐가지고 자기 감정을 자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감정 자제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또 이런 분석도 했네요. 심리학적인 분석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접근을 못했다. 그래서 아마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유경수 여사 서거 후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도 접근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외로움이 사람을 또 어디로 가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는 건데 이긴 사무총장이 왜 들으시면서 살짝 약간 웃으세요? 심리학적 접근이네요. 외로움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것도 일리가 있는데 대선 후보 때부터 사실 막 좋아 빠르게 가라고 하면서 막 대찬 인상을 주려고 했었잖아요. 예. 그게 사실 하나의 홍보 콘텐츠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뭐 콘텐츠라고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국정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특히 정책이라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이 수반되는 거고 꼼꼼하게 그리고 또 본인과 어떤 국정 동력을 발을 맞춰서 해야 되는 야당과도 협조를 해야 되는 건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좋아 빠르게 가 계엄이면 되겠지라고 하는 본인의 성격이 조 대표님 말씀대로 그대로 투영된 어떤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망상입니다. 망상. 부정선거 망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피해 망상. 예. 그러고 행동을 옮길 때는 발작적이었어요. 망상과 망상적 계엄, 발작적 계엄. 그러니까 결과는 지리멸렬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문자 보면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 씨를 김안방으로 저장을 했고 예, 참 이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또 박성재 장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 혐의 없으니 명백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 아마 답장을 또 어떻게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 그건 한동훈 전 예. 대표가 판단을 참 잘한 것 아닙니까? 예. 만약 그때 개입을 했더라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처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사악한 의도로 2년 끌었다는데 사악한 의도는 뭘까요? 사무총장이 이긴 사무총장.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음, 본인은 이제 사악한 의도라고 하지만 음, 사실 한동훈 대표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예. 정의로운 의도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사실 이런 증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 박성재 장관이 이 김안방이라고 저장해 놓은 것도 여기 조롱 아니에요 이거? 조롱인데 네. 전 근데 정말 안방마님이라는 개념으로 아니. 그렇게 저장했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정말 소중한 물건을 거실이나 다른 방에 저장해 두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안방에 모셔놓은 김건희 여사라는 개념으로 전 저장해 둔 것 같아요. 그럼 왜냐면 약간 김건- 신성한 의미로. 그것보다는 어. 김건희 여사에게 줄을 서면 법무부 장관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또 있다. 나의 출세가 보장이 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어. 이분이 행사하기 때문에 예. 이 사람에게 정치적 줄을 서면 나의 미래가 뭔가 보장이 된다라는 그래서 나의 안방에 모셔놓은 김건희 여사라는 그 개념으로 추각해서 요것도 저장하는 건 심리적인 아니야. 분석인데. 그건 맞습니다. 그건 개혁식 때 맞는데 요즘 이렇게 심리적인 분석을 많이 하는 거야. 사실 박성재 장관이 처음에 예. 인사청문회 하고 3개월 뒤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잘 없다라고 했어요. 친분이 없다. 친분이 없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친분이 없는 사람을 김한빵이라고 저장해 놓은 거는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성질이나 그 사람을 알고 저장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V0 내지는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위치라면 박성재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지만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한빵이라고 저장해 둔 거 아니냐라는 심리적인 접근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몰락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우리 조 대표님이 보셨던 그 의대 정원 문제. 감사원님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복지부도 500명 더 하라고 해서 1000명 이렇게 했다가 그렇죠. 갑자기 대통령실이 자꾸 대통령이 화낸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화를 내서 화를 내서 갑자기 이완섭 실장이 2,000명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참, 이번 예. 감사원 보고서는 예.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관료적 용어를 써가지고 관료적 용어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별것 아닌데 하는데 그걸 딱 내용을 읽어보면 경악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건 범죄입니다. 특검해야 됩니다. 첫째, 대통령이 500명 올라온 걸 4배로 늘리는 이걸 가능하도록 만든 게 누구냐? 측근들 예스맨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슨 사회 수석이라든지 그건 뭐 한덕수 국무총리도 책임져야 되고 복지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교육부 뭐 다 책임져야 되는데 예. 어떻게 의사 수 늘리는 것은 국가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4배로 늘리는 게 통했느냐. 그다음에 4배로 늘리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조작했잖아요. 예. 보고서를 거기에 맞도록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조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야 의사 부족수가 늘어나니까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니 5,000명 플러스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느냐 해가지고 15,000명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이건 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예. 의사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라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작년 4월 1일 1시간 동안의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했잖아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발표하기 전에 이미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예. 이미 기자들 다 모아놓고 보도자료 다 내놓고 하는 형식적 도장 찍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각 대학에 정원을 배정하는 게 현장 실사 없이 했다는 게 이번에 또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은 이게 총체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 근보 재정에서 3조 원 사실상 유용한 거지. 예. 유용해가지고 날려버리고 초과 사망자가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이 나왔다고. 이건 더 조사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의료 환경이 이전 것처럼 튼튼했다면 돌아가지 않으실 분들도 사망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총선 망치고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꽁하고 있다가 포르경에다가 전공이 잡아들이고 처단하라. 48시간 안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고 예.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감사원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치권에서 언론계에서 듣고 있어요. 특히 언론은 대부분의 언론이 이 윤석열의 이 정책에 박수를 쳤거든. 대부분의 언론이. 예, 예. 그리고 의사에 대한 반감을 고취하고 그래서 의사하고 환자들 이간질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라도 특히 개혁신당이 책임지고 이걸 보수의 구명정. 구명정. 아니, 원래 지금은 돛담배인데. 정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커지고 개혁신당이 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이주영 의원. 의원들. 그다음에 함익병 원장님. 예. 완전 저희 방송 나와서 완전히 그냥 그렇죠. 불을 뿜으셨어요. 그렇죠.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조회수도 잘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잘 나왔어요. 아니 그 주장들이 다 맞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최소 사실 의대 정원 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정책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물건 거래하듯 이렇게 뻥튀기 하는 개념으로 사람을 불려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에이 1,000원이 뭐예요? 2,000원 하시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에이 500명이 뭐예요? 2,000명 하시죠.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지부는 어쨌든 세금과 어떤 이 효과와 후과를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텐데 아 500명이 뭐야? 1,000명이 뭐야? 2,000명 가. 결국 이거거든요.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받고 더블로 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치밀한 어떤 전략 내지는 분석이라기보다는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죠. 2,000명 해. 계엄 선포해버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좋은 국정 운영이 말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엄을 하니까 성공할 네, 리가 없지.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그리고 인명 손실을 기준으로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일성하고 경쟁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인의 목숨을 이렇게 많이 축낸 거는 김일성 다음에 윤석열입니다. 사실상 정책적인 살인을 한 것이다. 그렇죠. 그 초과 사망자 한때 6,000명 나오다가 그 뒤에 그걸 후속 조사를 안 하더라고. 작년 말쯤 6,000명 나왔거든요. 예, 예. 이게 참 되게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었네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중앙일보 기사가 또 관심을 끄는 것은 뭐냐면 이제 김건희 씨가 계엄을 미리 알았을지 관여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한 참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입이 참 가벼운 사람이다. 그래서 김건희 씨 몰래 계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면 집에서 분명 얘기했을 거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계엄 선포 당시에 그 조태용 국정원장과 12월 2일 날 김건희 문자했죠. 흔한 일이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필 계엄 직전에 2통 보내고 계엄이 끝난 뒤에 이제 한 통 답변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정원장한테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가 뭐겠어요? 하필 그 계엄 때. 그럼 계엄에 대해서
뭐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 이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엄 저녁에 11시 넘어서 회의할 때. 그리고 방금 소개해주신 그 중앙일보 보도에서도 한 보수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회를 다녀온 사람에게 듣기를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해서 말렸대요. 이렇게 계엄을 해버리면 전두환과 박정희가 떠오를 텐데 이거 안 된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진술 그대로라면 예? 김건희 여사한테 유리한 정황일 수도 있는데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계엄을 먼저 알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줄 알았네. 그러니까 계엄을 먼저, 그러니까 말렸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짓 뭔가 김건희 여사가 옳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전에 계엄을 먼저 알고 말렸다라는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특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진실 규명이 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참 이 아직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밝혀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 상황인 것 같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법을 만들고 거기 안에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내란혐의 재판 선고 길이 지정이 안 되면 이제 전담재판부 구성된 후에도 만약에 선고기일이 지정 안 되면 1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헌 논란도 있고. 조 대표님. 이건 위헌 이전에 상권 분립의 원칙에서 그 법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율적으로 해야지 네. 그걸 입법부가 대신 만들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회 구성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마찬가지인데 네. 이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제일 정확한 견해를 발표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뭡니까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 변호사의 어제 조선일보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상식 그대로 자기 같으면 절대 반대한다. 지금도 반대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했는데 저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신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통합위원장. 그리고 헌법 전문가도 아닙니까? 예. 예. 그분이 이명박 시장 있을 때 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위장한 수도 이전을 반대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이 나오도록 한 분이거든요. 예. 실력 있는 분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게 그러니까 특검이 신통치 않다라는 거, 지기현 재판장의 어떤 구속 취소 사건도 좀 이례적이라는 거, 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내란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자라는 것도 취지도 알겠는데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위헌 판결을 받으면 지금까지 내란 재판 관련했었던 그 수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예. 적어도 이 리스크를 정확히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공감 내지는 법제처나 이 법조인들의 수많은 의견들을 좀 더 담고 정확한 판단이 있은 후에 이제 법안을 발의하면 모르겠는데 예.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분별이나 정확한 해석 이런 것 없이 너무 좀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듯한 인상이 저는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집권 여당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혹시 오늘 추경호 이 구속영장 심리하는 판사들에게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이제 기각되면 이거 추진한다. 그렇죠. 뭐 우리 진짜 간다. 뭐 이런 카드로 아마 좀 압박용으로 좀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그래 또 이제 오늘 대통령이 국가 권력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내일 오전에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 담화. 그 저녁에는 또 이제 국회 앞에서 7시부터 행진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발언이 뭐랄까요 중동 순방이 좀 더 강해진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을 좀 갖는데 조 대표님. 근데 이거 뭐 나치에 비교하고 하는 것을 우리 뭐 논평가라든지 국외자가 하는 것하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이건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예. 이건 사잡아 공격하는 거거든요. 프레임이라는 게 사잡아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게 인종적 프레임도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선동적 프레임인데 무슨 나치하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치는 그 결과로서 몇백만 명 죽었고요. 역사상 처음으로 예. 사람 죽이는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600만 명 죽인 예.
근데 윤석열 비상계엄으로는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어떤 정치적 레토릭이 굉장히 자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말솜씨가 좋으니까 예. 특히 이게 농담 같은 건 참 잘해요. 그런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런 정치적 용어 또는 뭐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때도 네. 그게 무슨 저 정의로운 항명인 것처럼 항명인 어떤 것처럼 그러니까 저 민주당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이 이게 저항 항명 이런 거거든요. 그 용어에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치 히틀러 이런 데 비교하고 싶어 하는 유혹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을 압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권력을 가진 책임자는 그런 극단적인 용어는 사용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실에도 안 맞고. 예. 내란몰이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계엄과 내란에서 예. 자유로운 보수 정당인 개혁신당의 입장으로서는 어.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고 하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던 정당이니까 저희는 할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 국회나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 관용과 절제로 그렇죠. 국정 운영을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굳이 명시한 이유는 탄핵된 이후의 정권이 이렇게 내란몰이 내지는 그렇게 내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누군가를 청산하려는 작업에 더 가열차게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다른 목소리를 잘 포용하고 국민들을 잘 화합하라는 저는 그런 준엄한 메시지로 들렸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메시지를 봤을 때 의문입니다. 탄핵 결정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도 내일 오후에 이제 국회 도서관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또 친한계 주로 백합꽃 릴레이와 그리고 또 계엄 당시 한동훈 대표가 당사를 나와서 이제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갔던 길을 함께 행진한다고 하는데 조 대표님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뭐 보십니까?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있자마자 텔레비전 자막에 제일 먼저 나온 멘트가 한동훈 계엄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맡겠습니다. 국회로 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부역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막 정광석화처럼 행동해가지고 예. 계엄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고 그게 18명이 가세를 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정당으로 몰리는 것을 좀 막아준 측면에서 내일 행사에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자격을 얻은 건 사실이죠. 예. 그러나 국민의힘을 들여다보면 좀 복잡해지는 거죠. 내일 새벽에 그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그래서 그 사과 수위가 거기에 달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와 사과 수위가 왜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때 계엄 해제 표결 때 우왕좌왕했었던 게 면죄부가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 한때 민주당 의원들의 텔레그램도 전부 다 공개가 됐었었고 국민의힘의 카카오톡인가요? 텔레그램 그 현황도 공개가 됐었는데 명확한 차이는 그겁니다. 민주당은 지도부의 어떤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다 본회의장으로 모입시다.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합시다라는 게 민주당의 대부분이었었고 예. 국민의힘은 빨리 판단해 주세요. 의총 어디인가요? 라고 매우 수동적으로 임했었던 그 저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정말 적극적이든 적극적이지 않든 간에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불법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스스로 그렇죠. 나서서 표결 해제 참여를 했었어야죠.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의 활동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 이제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기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듣겠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추경호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저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내란머리가 드디어 그 막을 내릴 것입니다. 예, 자 장동혁 당대표의 연설. 예, 이제 특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토릭 저는 이제 말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 연설이 뭔가 좀 특이한 무언가가 있는데 이 부분이죠. 내일 영장 기각되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거 어폐가 있는 게 영장 기각된다고 해서 내란이 아니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반격하겠다는 말씀인지 좀 아니 이해가 안 저분의 됐어요. 말은 예. 그 의비력에 문제가 있는데 예. 과거에서 벗어나는 게 과거에 머문다. 그러면 바다에 빠진 사람이 그걸 벗어나는 게 바다에 빠지는 것이다. 똑같은 말인데. 그런 말을 조갑제의 논리 교실. 여러 분 계속해서 하는데 틀린 논리 1번. 예. 예,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각되던 영장이 떨어지던 예. 국민의힘의 지금 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쪽이든지. 예. 그다음에 기각이 되었을 때는 이제 민주당이 사법부를 이제 몰아치겠죠. 그래서 아주 영장 지금 담당 판사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타이밍은 추경호 전 대표에게 별로 유리하지가 않아요. 더구나 맞습니다. 12.3 이걸 앞두고 당일이잖아요. 해가지고. 예, 예.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영장감이냐 아니냐는 것은 이번 실질 검사할 때 특검에서 어떤 비장의 자료를 냈느냐, 특히 윤석열, 추경호 사이의 그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느냐, 거기에 의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제 뭐 좌우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도 다 이게 51대 49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51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바람이 더해져서 51로 보는 가능성 높게 보는 것 같은데 거의 반반으로 보시는데. 우리 저는 대표님께서. 기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어. 박성재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 두 특히, 번이나 기각됐죠. 예, 국무회의에 직접 가담. 어찌 보면 계엄에 직접 가담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박성재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접 가담자, 조금 과하게 말하면 간접 가담자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박성재 장관 같은 직접 가담자의 영장이 기각되는 국면에서 추경호 대표의 영장이 발부된다라는 것은 조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회 당사 그 의총 공지를 번복했다는 점이 좀 주요하게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와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는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도만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 이 통화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그때도 추경호 대표도 같은 식의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배헌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었으면 국회 당사에서 국회 당사 그 중간에 통화가 있었으면 당사로 뭔가 바깥으로 빼려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으면 조금 더 이 혐의가 입증이 될 텐데 당사에서 국회로 번복되는 그 중간에 통화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특검이 입증하기는 어려울 거고 방금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론에 보도된 이 외에도 다른 직접적인 증거 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마라든지 이런 좀 정황이 담긴 근거를 뭔가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면 주요하게 작용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서 기각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판사는 이걸 법리적으로 증거주의적으로 해석할 거냐 네. 판단할 거냐 아니면은 너무나 큰 사건이니까 이걸 역사적 관점에서 판단할 거냐 상당성, 정치적 범죄 관점에서 상당성. 판단할 거냐 중대성이죠. 예. 그렇다면은 첫째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군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공직자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거 반대해야 되느냐 찬성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불이 났으면 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계엄 해제에 참여를 해야지. 그 순간 그렇죠.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될 정도의 사안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맞죠. 누가 눈앞에서 사람이 몽둥이로 그냥 어린아이를 막 패는데 저거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잖아요. 큰 불이 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태도는 문제가 있죠. 우선 정치적 문제입니다. 예. 도덕적 문제입니다. 이거하고 법률적 문제로 해가지고 잡아 넣느냐 안 넣느냐는 그건 뭐 오늘 판사가 고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근데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뭐 여러 가지 뭐 보좌진과 나눈 문자들 뭐 어떠한 또 국회의원들의 진술 등이 또 어떻게 작용될 것이냐 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한테 이제 그날 전화를 오래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계엄은 윤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거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걱정하느냐? 계엄이 해제될까봐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를 걱정하지 말라고 한 추경호 것이냐? 대표는 걱정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지는 잘 그러니까 될까요? 이게 무슨 내지는. 걱정인가가 중요하죠. 근데 확실히 좀 제가 배신감이 드는 건 한덕수 총리인데 네, CCTV가 국무회의 CCTV가 공개되기 전에는 네. 한덕수 총리의 탄핵 국면에서 제가 최종 변론을 기억하거든요. 그 최후의 진술. 거기서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했고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CTV 장면 모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히려 최상목 대행이 더 거세게 저항을 하고 한덕수 총리가 좀 더 동조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 보이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일환에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다른 국무위원들 내지는 원내 이 의원들한테 계엄을 그대로 잘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배신감이 들고 오히려 추경호 대표는 조금 의견을 좀 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맞다 혹은 그렇게 적극 동조하겠다 뭐 이런 의견보다는 그냥 계속 걱정하다가 우왕좌왕하다 끝난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네요. 추경호 대표는 이제 윤 전 대통령 통화를 했어요. 11시 23분인가 그때 통화를 했는데 이때도 이제 윤 전 대통령 뭐라고 했냐 하고 재판에 물어보니까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여튼 잘할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분이 적극적으로 말린 것도 아니고 최소한 방조 그렇죠. 그거는 적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니냐. 이거 재판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네. 가담으로 볼 거냐의 예.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박성재 장관과 그 국무회의에 참여했었던 사람과 대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보호막인 면책특권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봐줄 것인가 이것도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가운데 판단하기에.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는 그 더 팩트라는 그 매체와 기자회견 아니고 인터뷰군요. 내란 특검이 저를 구속하겠다는 목표로 압박하고 있지만 내년 대구시장 출마하겠다는 결심은 확고합니다. 또한 웃으면서 주위에서 옥중 출마도 하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굉장히 여유 있는데 옥중 출마.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한 대구, 프로그램에서 대구시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 문제를 알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 문제를 알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만 살려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하셨었거든요. 예, 뭐 정확하게 심합니다. 그 예. 이야기를 지금 그 논리가 이 추경호 대표와 국민의힘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정당의 지지율과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예. 나 대구시장부터 출마할래요. 국민의힘의 텃밭에 내가 공천 받아가지고 나 단체장 할래요라고 하는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반성해야 사실은 됩니다. 국민의힘의 어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이 어려운 당의 상황 속에서도 당을 수습하기보다는 또 지방선거 나가서 본인이 정말 안정적인 그걸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아니, 이거 지금 이번 저 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하면은 판사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들어보세요. 괘씸하다. 들어가 괘씸하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어딜? 전 대표의 그날 행동을 판단하는 데는 예. 그때 있었던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그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느냐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럼 예. 이런 건 굉장히 불리하지. 네, 옥중 출마도 할 수 있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네요. 대단합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자,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씨와 연관된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제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 오 시장은 또 굉장히 경황된 반응입니다. 휴대전화 8개를 포함시켰지만 직접 증거 다 하나도 없었다. 근데 또 이 발언에서 증거가 없다고 안 하고 찾지 못했다. 이게 또 이상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 아무튼 분명히 또 기소됐기 때문에 사법 절차가 시작돼서 맞습니다. 국민의힘 또 당원 당규상으로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윤리위원회 또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오 시장의 출마 여부도 불투명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건 조 대표님 변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방선거에서 큰 변수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40% 40% 된다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기소된 상태에서
그 경선 과정을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후보가 돼서 본선으로 나갈 때 여러 가지 무슨 토론을 하든지 기자 명태균- 질문은 그쪽으로 명태균 얘기 들어올 나오고. 거고 하니까 김한정 또 씨 나오고. 그걸 뒷받침하는 국민의힘이란 브랜드가 지금 브랜드 파워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본인까지 그런 리스크를 안게 되니까 고민이 생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게 또 하나의 변수예요. 아. 한동훈 전 대표의 인기를 국민의힘이 업을 거냐 아니면은 내쳐가지고 한동훈 세력이 모여가지고 뭐 분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막 그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몰아내는 운동이 일어나든지 하는 이런 것과 그러니까 오세훈 변수와 한동훈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아하. 그리고 하나는 장동혁 변수지. 아하. 이 세 개의 어떤 힘의 관계에 의해서 저는 굉장히 변화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 앞으로 얘는 그러면 6개월 동안 엄청난 큰 무슨 변화. 장동혁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극히 저는 의아스러워요. 그 제가 이걸 한번 봤거든요. 예. 당헌 총칙이 있어요. 국민의힘 당헌 총칙에서 제일 예. 중요한 게 목적인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 헌정 질서의 중심인 자유민주공화 공정의 가치를 실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장동혁 체제는 이걸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정신 존중한다 해놓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과 같이 싸우겠다. 그리고 헌정 질서의 중심인 공정을 중요한다고 해놓고 공정선거에 불복하는 부정선거론을 펼치는 황교안과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나왔다면 그건 장동혁 씨를 이걸 걸어가지고 난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정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당 대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체성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자, 아무튼 오세훈 시장의 기소는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됐다는 것인데, 자, 개혁신당은 이 변수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 개혁신당과 결부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일단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생명줄은 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쥐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출마 불출마? 네, 저 윤리위원회 규정을 좀 보니까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네, 보니까 네. 뇌물과 22조래요. 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지방선거 관련한 또 당원 낭비 당촌관리 후보자 그 규정도 그렇고요. 근데 단지 이제 같은 조 사항에서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 정치 탄압 등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하. 당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치 탄압. 이 정치 결국 탄압이냐? 이제 이것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할 거냐? 그런 그리고 이것을 윤리위원회 회부해가지고 이 기소 정지 내지는 경선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사면해줄 거냐라는 여부는 장동혁 대표가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같은 지도부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나경원 의원도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사실 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왠지 나경원 의원이 미소를 짓고 있다는 평론가들의 전망에 자꾸 생각이 나네요. 흐뭇하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흐뭇하게.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정철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고 선언을 했고 그렇죠. 한국병 원장도 출마 의지가 있다. 서울입니까? 서울시민. 그렇죠. 예. 김정철 또 함익병 원장도 다 서울 시민이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렇다면 경기지사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탄 주민들께서 예. 원하신다면 예. 출마하고 원하지 않으면 또 반대로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게 원하십니까? 그 사무총장 입장에서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네요. 저는 예. 개인적인 입장으로 대표가 출마하지 않고 예. 선거 지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초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주요한 선거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 여론 조성해야 될 역할이 되게 주요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은 뉴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기인 이준석 지선은 무슨 선거 지휘에 선거 지휘해야 이렇게 기사를 한번 추진을 연합뉴스 한번 뿌려보세요. 모든 기사 나면 좋으니까 모든 기사만 나면 좋은 거니까요. 자, 일단 그러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연대는 거부다. 요거 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일본. 저희는 예.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그 못된 정치 한번 바꿔보겠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렵지만
죽어도 서서 죽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도 못 하겠다라는 그런 정당과 저희가 어떻게 연대를 해요? 저도 이미 바른미래당 과거에 이제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그 미래통합당 정치가 싫어가지고 바른미래당으로 출마를 해서 3% 정당에서 33% 득표율 당선된 적이 있었었거든요. 333. 저와 같은 각오를 가진 후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국민의힘과 연대를 한다, 검토한다 이런 말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되게 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화나셨군요. 진짜. 정확하게 이 라커룸에서 선을 긋겠습니다. 더 이상 이러지 하지 마라.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습니다. 없다. 이긴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어.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기사로 나올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예, 이준석, 지선은 무슨 지휘해야. 무슨 일 하는 말 선거 지휘예요. 네. 국힘과 연대는 없다. 자, 네. 마지막으로 조 대표님께서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대표 보수의 구명정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선에서 무슨 역할 하기를 조언하신다면? 지금 국민의힘 무슨 브랜드가 네. 이번 12월 3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는 결정적으로 약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은 장동혁 대표는 감당 못한다고 봐요. 예. 그리고 지금 당원 게시판 이걸 또 하나 관계 건드렸어요. 예. 아니 세상에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했다는 사람을 비판했다는 사람은 애국당원 아닌가요? 그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징계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당권을 쥐고 있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거 모순이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쯤 가면은 이 추세로 가면은 국민의힘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너무 약해가지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꺼리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부터가 손 안 잡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추세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는 건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민의힘 당헌을 정면 위반하고 있는 장동혁 체제를 바꾸는 그런 자구 노력이 없다면은 국민의힘은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아마 지방선거를 통해서 소멸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소멸의 형식은 지도부가 바뀌는 것도 있고 분당하는 것도 있고 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럴 때 이준석, 한동훈의 역할이 또 조명될 것이라고 보는데 예. 하여튼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는데 서로 이렇게 잘 안 만나고 그렇죠. 협력 경쟁 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더 라커룸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